그러면 이어서 MDR 내용 좀 말씀드리고 지금 FDA 2스타를 지금 못해서 다시 잠깐 FDA 2스타까지 커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DR 내용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택닥을 준비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제일 1번이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품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스테이지들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formation 이제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그래서 제조 공정과 이제 제조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디자인 매니팩처링 한 번이 되고, GSPR의 경우에는 여기서 실질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MDR의 그 룰 리퀘어먼트들을 어떤 우리가 특정 문서들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FMEA 트레이서빌리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서들이 이제 되는데요. 사실 이제 FDA 이 심사를 진행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FDA 510K 승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리뷰가 좀 부족해도 사실 FDA는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결론을 내거든요.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 제대로 되었느냐, 성능 시험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전임상 동물 시험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래서 사실 FDA 510K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유럽이나 식약처 승인을 위해서 받아두었던 성적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새로 시험을 치밀하게 재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DR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제조사에서 준비하긴 했는데 부족한 외부 시험 성적서임에도 그렇게 보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갖추어졌느냐, 그 컨텐츠들을 이제 디벨롭을 하느냐 보안이 나오고 있어서 MDR은 어떤 면에서는 FDA보다 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파트별 해야 될 일들은 FDA 510K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이제 보안을 해결을 하는 것인데, FDA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 FDA가 요구하는 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제출이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FDA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FDA가 요구하는 시험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만 FDA는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큰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RA 담당자 분들께서는 물론 리포츠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면 MDR 승인은 가능하고요. 근데 RA 담당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도 FDA에서는 FDA가 요구하는 이런 비임상, 전임상 시험 성적서들이 없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리스크를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 하나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2번이죠. 매니팩처러, 그 다음에 3번, 이제 4번, 5번, 이제 6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RA 담당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거는 목차이고 이거에 이제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다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지금 근데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인증기관의 체크리스트와 비교해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상장사들도 보안을 나온 걸 보면 MDD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RA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 업무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서는 이 complete well organized, 그래서 이 지금 사실 RA가 그렇잖아요. 디테일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성실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미리 또 요청하시고 그게 이제 MDR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GSPR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GSPR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실하게 디테일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룰을 하나하나를 이제 꼼꼼히 따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 애플리커블 스탠다드 대충 다 넣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스탠다드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시험된 리포트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안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고 최대한 이제 RA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시면 그만큼 수월해지고 보안이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그 도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GSPR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RA 업무를 내가 1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다라면 이제 마스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제 해놨으면 편하고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총대를 메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해보면 그거를 마스터를 한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또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떤 나 자신의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내 실력을 늘린다. 내 옆에 있는 부서에서 일을 잘 안 하지만 RA가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를 어떤 뭐 공정과 이런 걸 기준에서 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업무를 하게 되지만 이게 결국 나의 자신의 실력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제 일한 걸 두려워하다 보면은 제가 쿵 메디칼에 있을 때 저는 좀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저한테 뭐 특별한 더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었는데 막 20명, 30명의 프로젝트들을 저한테 맡겼어요. 뭐 40대, 50대 미국 할아버지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너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스페셜티와 마스터링하는 이런 나 자신의 커리어를 내가 자부심 있게 디벨롭 하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더 일이 재미있고 또 두각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14971에 근거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사실 뭐 규정들도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가서 지금 이게 이제 리스크의 체계죠. 결국은 이제 어널리시스를 리스크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하고 리스크 컨트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은 이제 리스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MDD 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보면 리스크 컨트롤을 그냥 이거는 진짜 리스크 리포트 FME를 한 시간에 다 쓴 것 같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복사해서 붙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MDD-CE가 문제없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초반에 분석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 컨트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능 시험으로 그 리스크를 대응했는지 리스크 컨트롤을 리스크에 특정하게 하나씩 집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크 컨트롤을 한 것을 실제로 이러한 리스크 컨트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 제품에 대한 이런 풍선 카테터가 파열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파열 버스트 스트렝스 테스팅을 해봄으로써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리스크 컨트롤을 실제로 시행했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다는 에비던스는 그 리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리스크 컨트롤을 한 이후에 리지주얼 리스크라는 분석이 들어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순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먼저 이제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서 보안이 나오는 게 여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과 여기 처음에 초기
리스크 분석을 할 때 그 리스크 분석의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검토하지도 않았던 지금 저기 보시는 forcible misuse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제품의 adverse events라든지 우리 제품의 클리니컬 베네핏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또는 우리 제품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리스크를 분석해야 되는 항목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 해저드가 있고 그 해저드스 시츄에이션, 그 함. 지금 여기 보신 내용은 초기에 그 리스크 분석하는 표 내용이고요. 이게 리스크 분석 그 표죠. severity of harm 이제 윗부분에 있고요. 이게 이제 severity와 probability를 이제 곱하잖아요. 그래서 그 severity와 probability를 이제 곱하고 그게 이제 이 그린 acceptable 수준이냐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만약에 이제 그 컴플레인트가 이것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PMS를 제출을 할 때에는 그 세일즈 데이터하고 그 지난 5년간의 세일즈 데이터하고 컴플레인트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컴플레인트를 생각하지 않고 제출을 있는 그대로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컴플레인트가 QA 디파트먼트에서 대응이 안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리뷰어가 볼 때는 제품의 근본적인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던 컴플레인트였다라고 한다면 그 리뷰어가 이 제품이 디자인에 대한 컴플레인트였는데 그걸 뭘로 처리를 했느냐 그런 리스크가 있는 컴플레인트는 이 커렉티브 액션, 프리벤티브 액션, 캐파를 시정 조치, 예방 조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안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러면 그 캐파는 어떻게 됐냐? 캐파를 열었느냐? 이제 캐파 보통 이제 리스크가 컴플레인트가 여러 개가 나오면은 품질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이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캐파를 열겠습니다라고 디클레어하는 거거든요. 캐파를 오픈하고 그러면 캐파를 오픈하면은 우리가 그런 컴플레인트들에 대해서는 루트커즈,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루트커즈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커렉티브 액션, 프리벤티브 액션을 했다. 그리고 나서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캐파를 해야 되거든요. 캐파를 우리가 실제로 시정 조치를 했고 그 시정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컴플레인트에 대한 근본적인 루트커즈가 대응이 됐다라는 것까지 해서 캐파를 클로징하는 게 캐파 리포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컴플레인트가 예를 들어 사용자의 라벨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라벨링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나온 이제 컴플레인트인 경우에는 IFU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대응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과 관련된 컴플레인트의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안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만 요구가 되었는데 어떤 인증기관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클리니컬 리스크도 이렇게 할 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클리니컬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까 설명드린 그 키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겠죠. 키 퍼포먼스에서 우리는 이런 인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했다.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리포트가 준비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PMCF인데 이 PMCF는 제조사가 이제 또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PMS, PS, UR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여기 PMS.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PMS나 PMCF가 둘 다 포스트 마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승인 받은 이후의 평가예요. 여기에 쓰이는 S는 이제 추적 조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영어 단어가 surveillance잖아요. 한국에서 CCTV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surveillance camer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4시간 감시의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적인. 그러니까 PMS는 이 단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되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 PMS에는 이 포스트 시판 이후
컨티뉴어스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CCTV 놓은 것처럼 이 세일즈를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고 컴플레인트를 갖고 와야 되고 그 세일즈하고 컴플레인트를 비교해서 이 컴플레인트에 대해서 그 퀄리티 트렌딩 분석을 해야 되고 퀄리티 트렌딩 분석을 해서 컴플레인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캐파를 열고 이런 이제 계속 이거는 끝없는 업무죠. 허가는 한 번 받으면 허가인데 이제 이 PMS는 그냥 끝없는 업무.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PMCF는 좀 개념이 달라요. PMCF는 여기 F가 아시다시피 팔로우업입니다. 팔로우업은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임상 모니터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할 때 이제 CRA 분들이 이제 병원에 모니터링을 나가요. 모니터링 나가서 이제 EMR 데이터하고 CRF를 막 대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CRF에 프로토콜대로 데이터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CRA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대표님 이게 뭐가 데이터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에러가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보고 그거는 이렇게 고쳐져야겠다.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모니터링 이제 보통 CRA가 나가면 팔로우업 리포트를 쓰거든요. 팔로우업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 보통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팔로우업 해달라 이러잖아요. 그 팔로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PMCF가 annual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간을 특정해야 되니까 PMS는 그냥 계속 가는 건데 PMCF는 우리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PMCF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임상 평가들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런데 PMCF에는 만약에 어떤 이제 키 퍼포먼스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했다고 하면 그게 PMCF예요. 그래서 또는 어떤 특정한 이제 기간에 한 달 동안 어떤 특정 지역의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컬렉션 했다 그러면 그게 또 PMCF고요. 그래서 PMCF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기간에 특정이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PMS는 이게 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PMCF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MS 리포트 안에 PMCF를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PMS 리포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지난 5년간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2023년도 PMCF 리포트, 2022년도 PMCF 리포트, 2021년도 PMCF 리포트 이러한 PMCF 리포트들을 정리를 해서 PMS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PMS는 이제 중요한 게 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세일즈를 분석하고 컴플레인트를 분석해서 이게 지난 5년간 연도별로 이 퀄리티 컴플레인트들이 PMS는 그렇기 때문에 임상보다는 품질 관리적인 조금 그런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그 퀄리티 트렌딩 어널리시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드버스 이벤트가 제출됐느냐 이제 이런 어떤 당국의 리포팅한 것들이 다 PMS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결국은 그래서 PMCF가 PMS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PMS가 CER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CER은 모든 걸 다 갖고 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아까 중요한 이스타를 좀 건너뛰어서 이스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MDR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 이제 지금 이 이스타까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짚어드리고 강의를 좀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FDA로 잠깐 리프레시 하셔서 원래는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좋은데 지금 시간상 FDA가 알려드린 것처럼 e카피에서 이스타로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는 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전에 제가 미국 기업에서 일할 때 어떤 사진을 종종 찍었냐면 이제 510K를 FDA 서미션을 할 때 하드 카피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되게 메이저 510K 서미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경우에는 그 바인더들이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FDA 드디어 제출했다 약간 이런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 그게 FDA가 더 이상 우편 하드 카피 보낼 필요 없다. e카피 그러니까 이제 PDF로 된 e카피를 이제 USB에 다 넣어서 보내면 되게 되었고요. 그게 작년 10월까지는 510K 서미션 할 때 e카피 이제 접수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이스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FDA 접수하시는 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FDA에서 RTA에 대한 부분이 FDA의 일이었거든요. FDA가 어떤 필요한 다큐멘테이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만약 제출 안 되었다면 RTA 보안을 받는 건데 지금은 우리 의료기기에 대해서 FDA가 요구하는 게 쫙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성능시험 설계에서 이렇게 뭐 샘플이 20개, 30개가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접수를 할 때 전보다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거꾸로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건 FDA가 그린 겁니다. FDA가 이제 prior to 이스타에는 이제 제조사가 처음에 접수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오히려 원래 그 이스타 전에는 제조사가 PDF만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제출만 하면 일단 접수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스타가 요구하는 것대로 준비가 안 되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렇게 딱 보셔도 별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스타에서 쫙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거 한두 페이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510K인지 디노보인지 그리고 이제 510K는 트래디셔널, 어브레비에이티드, 스페셜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트래디셔널 진행하시고 어브레비에이티드는 거의 진행할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브레비에이티드는 거의 그 이제 간소화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사 제품이 정말 전혀 자사 기준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고 FDA의 스탠다드로만 됐다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별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스페셜 510K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FDA 510K 트래디셔널을 받은 기업은 그 이후에 디자인 체인지가 상당히 마이너한 체인지의 경우에는 스페셜 510K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패키지 레이블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 add attachment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원래는 예전에는 그 510K 메인 파일에 이 패키지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이 더 많아진 게 지금 FDA가 다 어태치하라고 해요. 나눠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냥 510K 메인 파일에 패키지 라벨링 사진하고 그 라벨링 그 도면 이제 다이어그램 이렇게 넣고 어떻게 패키징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넣어놨던 거를 그 내용에 특정해서 PDF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 라벨링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FU 그 다음에 이제 또 other 레이블링은 other 레이블링 넣고 그 이외에 또 레이블링 있으면 또 넣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는 뭐 IFU는 이따 치는데 패키징 레이블링 다다 other 레이블링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여기 또 어태치를 하라고 하니까 어태치를 해야 돼요. 근데 같은 파일을 어태치하면 또 이게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커버레터를 한 장을 만들어야 돼요. 커버레터를 한 장 만들어서 우리는 this 510K submission does not contain other label information 그냥 그렇게 한 장 해가지고 파일 네임을 다르게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FDA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 다음 슬라이드로 지금 이제 여기가 보시는 이제 이스타 서브미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510K FDA의 그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프리 서미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라피틱스
소프트웨어 치료제이거나 특별히 IVD 제품인 경우에는 이런 분석적 성능, 그 IVD에 대한 클리니컬 퍼포먼스 테스팅을 FDA는 미국인의 검체로 진단 성능이 나온 결과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IVD 클리니컬 퍼포먼스 테스팅, 그러니까 이 IVD에는 클리니컬 퍼포먼스 테스팅에는 뭐 리니어리티라든지 이런 리프로듀서빌리티라든지 프리시전이라든지 이런 테스팅들인데요. 그런 거를 국내 성적서들을 가지고 510K를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그 IVD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FDA가 이제 더 특히 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결과 또는 미국인의 검체를 가지고 나온 분석적 성능 결과 그거를 또는 적어도 미국에서 진행된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받고 180일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180일 동안에 미국에서 임상을 어레인지를 프로토콜을 또 짜고 진행을 해서 결과까지 낸다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실무에서. 그래서 그 이제 특별히 임상적인 요소가 많이 특정되는 510K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RA 분들께서 따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서미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프리서미션을 하실 때는 그냥 불특정하게 우리가 프리시전 테스팅을 미국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리프로듀서빌리티 테스팅을 미국에서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그 테스트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서 이것을 일단 테스팅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묻고 그러면 이제 FDA가 고쳐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LOD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리프로듀서빌리티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시멘을 갖고 테스팅을 하는 것도 복수의 사이트에서 컬렉트 할 걸 요구를 해요. 레프레젠테티브 테스팅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런을 할 때 이게 비트윈 런이 있고 데일리 런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설계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먼저 FDA와 큰 틀에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랬다면 프리서미션을 제출하면 FDA로부터 한 60일에서 90일에서 리튼 피드백 레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리튼 피드백 레터를 어태치를 하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NSE는 이제 not substantially equivalent 비동등 결정을 받았을 때 레터고 EUA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거죠. 이제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쓰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벨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시경 지혈용 클립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상부 위장관에 출혈을 이렇게 말 그대로 클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들은 MRI 찍으러 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 클립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MR에 unsafe하다 이런 걸 이제 라벨링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줘야 되다 보니 이제 예전보다 이제 처음 접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대신에 이걸 하면 RTA 보안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죠.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이 이걸 진행해 보시면 이제 많이 겪게 될 에러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제품인데 이게 이제 와이어리스로 데이터가 오고 가요. 그 여기 You indicated the device uses wireless technolog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와이어리스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 좀 AI 피처가 있는 건지 약간 되게 잘 걸러내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와이어리스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될 곳에 와이어리스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게 잡아냅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출하실 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스타 이전에는 커버레터 따로 제출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DF 하나 파일로 제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세분화됐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거 하나에 대해서 막 어태치 필드가 막 7개, 막 10개씩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없는 건데 어태치 하라고 강요하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커버레터 한 장 해서 이제 그 내용 없다고 하고 제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컴패러빌리티도 보시면 이게 퍼머넌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로 시험이 종류가 결정되잖아요. 이제 컨택트 듀레이션하고 컨택트 위치.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고르면 그것에 해당되는 시험 리스팅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파퓰레이시 되어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더 준비가 잘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지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는 보통 그 사이버 시큐리티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가 있어서 지금 여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어태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스레트 마드를 또 넣으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것에 대한 스레트 마드에는 예를 들었어요. 아무도 이제 모를 거니까 어택 트리스, 뭐 킬 체인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가 리스크가 이제 어떤 해킹에 대한 그런 그 어택 리스크들을 어떻게 스레트를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FDA가 사실 접수할 때까지는 그나마 좀 간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MDR 약간 비슷한 형식을 지금 이스타가 띄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가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초기 위험 평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가 소프트웨어 밤을 또 넣으라고요. 소프트웨어 밤을 넣으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FDA 접수를 하시려는 기업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타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FDA 510K를 준비를 하시는 기업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준비가 되어야만 이제 제출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